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밖에 엄청 비가 오는데 선생님 한윤쌤 비 좋아하시죠? 비 그리고 바람을 좋아하죠. 비하고 바람을. 바람을 네, 네.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김내과라는 지금 한의원 작가님께서 전시하고 계시는 이방인의 방에 소묘, 와 있습니다. 이방인의, 이방인의 예. 소묘 네.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한의원 선생님과 오늘 함께 대화 나눌 건데요. 작품 세계 그리고 일상에서 영감을 얻는 방식 그리고 시까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네. 갖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바람이 거세고 비가 내리는 날에 그 비엔날레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대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데 이런 새로운 접근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제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비가 오고 그래서 네. 제가 그 트빌리에서 네. 썼던 그 시 한 편을 먼저 네. 낭독을 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아침 식탁. 아침 식탁에 앉아 햇살을 맞이한다. 성당의 종소리와 아이들의 합창처럼 들려오는 새소리가 화음을 이루며 밤새 못된 꿈에 시달린 나에게 찾아온다. 생의 무게를 짊어진 늙어가는 사내의 등에 내리는 햇살은 잠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한다. 우유와 단단히 굳은 빵 한 조각의 식사이지만 햇살이 함께하는 식사는 어느 식단보다 풍성하다. 낮게 들리는 새소리와 낮게 찾아온 햇살, 낮게 물든 푸른잎은 상처를 치유해 준다. 그들은 연민하고 배려하고 공평하다. 올려다보게 하지 않는다. 그냥 무심히 수평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와. 선생님 시 한 편을 읽었는데요.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저절로 아침 식탁이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네. 그 햇살도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선생님만의 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이 일상 있잖아요. 이 일상 속으로 좀 깊숙이 들어가 보고 싶은데 선생님 최근에 트빌리시도 네, 다녀오셨고 혼자만의 시간 많이 가지셨잖아요. 오늘은 그냥 대중들에게 그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시간들 나눠주신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옛날 그림부터 네. 지금까지 그냥 쭉 설명을 해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두 번의 굉장히 큰 고립을 느꼈어요. 고립, 혼자만에 있는. 그 첫 번째 고립은 이제 작년에 네. 전혀 모르는 이국의 땅, 이제 옛날에 그 소련하고 합방 시절에는 그루지아라는 나라인데 조지아에 가서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네. 한 10개월간 아무도 모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그 세상에 가서 고립이 된 상태로 살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리운 그 내가 좋아하는 고국에 와가지고 네. 정말 그 친구들하고 소통하고 싶었는데 또 다른 고립을 만난 거예요. 첫 번째 고립은 제가 자진해서 찾아간 고립이고 네. 두 번째 고립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정말 그 단절된 고립을 네. 만나서 거의 2년간에 걸쳐서 고립된 지금 생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돌아와서 고립이라는 거요. 네. 선생님, 저는 유배지로 내가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작품에 몰입하고자 걸어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일상의 번잡한 세상 일에서 좀 벗어나서 가장 나의 창조적인 세계하고 마주하고 싶어서 나는 고립하련다 하고 가셨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고립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돌아와서의 고립이 저는 가까이에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고립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 느끼는 그 코로나라는 그런 지금 인류 역사에 대변혁기에 우리가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의 종국은 인류가 변하는 그 큰 역사 속에 네. 정말 그 인류가 인류에게 또 네. 인류가 자연에게 또 자연이 인류에게 던지는 네. 굉장히 큰 지금 상징적인 메시지죠. 그런 메시지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시대 때 우리 예술가들이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고 수많은 정말 그 예술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런 대변혁기 때마다 보면 네. 위대한 예술이 나와서 그걸 치유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뭐 예수의 탄생 시대라든가 네. 또 르네상스 시대, 또 산업혁명, 네. 뭐 불란서 대혁명, 그리고 뭐 2차 대전 이런 굉장한 큰 변혁기 때 한 시대를 이렇게 예시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예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인류사의 대변혁에서 네. 우리 그 예술가들이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것은 저뿐만 아니고 네. 지금 뭐 세계에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고민하고 있을 건데 제가 이번에 이제 제 작품을 네. 그 처음부터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네. 아 이런 시대 때 내 과거에 지내왔던 이런 걸 정리하면서 그 정리를 하다 보면 앞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될까 하는 그런 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방향 같은 것을 얻을까 이제 얻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이번 정리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 고립이라는 게 돌아와서 고립이라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네. 사람들과 새롭게 이렇게 다시 음. 들어올 때 힘들었다 이런 말씀이신 줄 알고 제가 가까이 있는 저희들이 좀 뭔가 예. 더 반겨드렸어야 되지 않나 더 힘들게 작업하고 오셨는데 오셔서 되셨다 그래서 저는 조금 뭐가 문제였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자진해서 잠깐. 찾아간 고립하고 네.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쩔 수 없는 고립이 네. 이 두 가지 굉장히 상반되는 네. 고립이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예술가들한테는 네. 그런 고립이라는 것이 자기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힘도 될 수가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 호남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호남의 예술을 말하자면 상처에 핀 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립되었을 때 혹은 유배되었을 때 네. 그동안 역사 속에서 힘들었을 때 그때 제대로 된 창작이 발현되곤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선생님께서 고립하고 돌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한 400여 점의 작품을 네. 하셨고 거기서부터 400여 점의 작품을 하셨고 여기에 지금 한 300여 점 걸려 있죠. 네. 김내과 공간에. 그래서 저는 김내과 공간에 딱 지하실부터 들어서면서 아, 이건 영혼의 숲길을 내가 걷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 뭐 아주 비주얼의 세계가 발달해서 매체가 발달해서 페인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어떤 영화 속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비디오 아트의 세계나 이런 데서. 그런데 선생님의 작품은 굉장히 구체적인 물질감을 이렇게 느끼게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 많은 작품들이 벽에 막 붙어 있는데 지하를 거닐면서 저는 무의식의 밭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숲길을 영혼의 숲길을 내가 걷고 있다. 그런데 참 따스하고 평안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치유의 세계를 이 색채와 마테리와 이 풍경들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이번에 이 전시까지 오기까지는 그 전에 세계가 쭉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인이 되고자 하셨다고 했는데 그 시인이 되고자 하셨던 이야기부터 쭉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한테는 네. 그 세상을 바라보는 외부의 눈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요. 네. 외부로 바라보는 눈과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이 두 개의 눈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예술가들은 이 두 개의 눈이 계속 가슴 속에 이렇게 같이 존재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는 외부로 바라보는 눈이 강하게 자기한테 올 수도 있고 내면으로 오는 눈이 강하게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외부에 대한 시선이 강할 때는 현실을 직시하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아픔이 소용돌이 치는 시대에 그걸 외면하지 않고 그걸 그려내는 그런 경우에는 그 외부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고 네. 그런 세상이 지나서 자기 내면의 어떤 고백을 한 그런 그림을 그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이 교차되는 것이 아마 예술가의 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마 제 그 작품 세계도 그런 것들이 교차되는 그런 삶의 연속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 고등학교를 지나서 그림을 만난 그전 시절부터 네. 잠깐 그림을 보면서 네.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제 작업실에 있는 선생님 가장 아주 작업실이네요. 뭐 네. 그 팔레트하고 물감 투성인 이런 작업실인데 뭐 어떤 작가들이나 자기 작업실은 이렇게 좀 그 아름답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네. 치열합니다. 제가 70년대 이제 시대인데요. 네. 원래 제가 좀 엉뚱하게 고등학교 시절에는 운동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태권도 하셨죠? 그러죠. 태권도 맞아요. 선수 생활을 네. 하고 뭐 그 꿈이 그때는 네. 이제 그런 태권도로 인생을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등한시 해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대학 진학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도 포기하게 되면서 그 재수라는 것을 하게 됐는데 그때 집에서 이제 이렇게 뭐 기초 실력이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시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혼자 시를 읽고 독학으로 시를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학을 네. 국문과를 가려고 했는데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공부가 좀 낮아서. 그래서 이제 그 삼수라는 길로 가게 됐는데 그때 그림을 만났어요. 운명적으로. 삼수 시절에. 예.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린 건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 그림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때 공부를 해가지고 조선대학교 미술 교육과 그때는 그 예술대학이 없이 없었죠. 네, 미술 사범대학만 교육과밖에 사범대학 있었죠. 미술 네. 교육과밖에 없어서 거기를 이제 졸업을 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들 대학 시절에는 네. 굉장히 그 예술 지상주의적인 그런 세계였어요. 그리고 머리 장발이고 네, 또 스타일. 통기타에 그 기타에 뭐 청바지 네. 그 송창식의 고래사냥 불렀던 굉장히 낭만적인 그 데모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런 굉장히 그 폭풍전야의 낭만이 무르익는 그런 그 시대였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그 양림교회라는 예. 곳이 있는데 그 교회가 기장 양림교회, 기독교 장로 네. 양림교회인데 그때 그 진보적인 교회 아닌가요? 진보적인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가장 진보적인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거기에 청년부에 네. 총무를 맡으면서 그
그 시대에 이제 독재 항거했던 그런 가장 그 최전선에서 있었던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됐어요. 네. 순수 예술 지상주의에 빠져 있던 대학생이 이 현실하고 맞닥치면서 네. 예술가들이 이 바깥의 현실은 이렇게 아프고 그러는데 이건 내가 방에 앉아서 꽃만 계속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회의를 느꼈어요. 아, 그래서 그 양림교회 지하실에 큰 네. 좀 공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5m짜리 캔버스를 직접 짜가지고 네. 그 시대에 가난한 그런 그 민중들의 모습을 그렸었죠. 그 작품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네. 1978년도 대학교 4학년 때 그래가지고 네. 1979년도에 네. 그때 그 전 시장이 지금 그 이렇게 충장로에 있는 네. 학생회관 네. 거기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삼 디자인 센터로 바뀐 예, 예, 예. 그곳이죠. 네. 그때 이제 이태호 교수님께서 네. 그때 그 제 첫 개인전 편을 쓰면서 네. 양림교회 그 육교의 그 지하실에 했던 그 이야기를 조금 썼는데요. 네. 그때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이렇게 그 억눌리고 네.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어떤 아픔과 저항 그런 민중의 상을 이런 그 우리나라 한복을 입은 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에 쭈그러 앉아 있는 남자는 청년 저를 지금 자기 이야기한 자신이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예, 네. 이 작품이 그 시대에는 굉장히 큰 대작이었죠. 아,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도 큰데요. 예. 5m인데요. 그걸 이제 1979년 2월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이 전시회를 학생회관 전시장에서 했는데 네. 진경우 그때 선배였던 선배님, 선생님. 진경우 네. 화백과 네. 앞에서 찍은 참 귀중한 사진이에요. 자료네요. 네. 예. 이 작품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이 손상돼 가지고 예. 지금 참 좀 복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초의 민중미술 작품인데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제가 네. 가지고 있는 미술관 양림동의 네. 옛 모습인데 대학교 2학년 때 그 비가 오는 날 네. 그 양림다리를 지나다가 베니아판이 하나 굴러 있길래 네. 그걸 들고 양림다리 아래 가서 그 비를 맞으면서 그렸던 작품. 이거 유화입니까? 예, 유화인데 그 베니아판에 그린 베니아판에 작품이고. 그린 유화군요. 예, 저기 지금 지분 소장하고 있나요? 어떤 분이 네. 이 작품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이제 다녀와서 네. 그 1981년부터는 제가 교직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 그랬죠. 그때는 이제 전업 작가들이 굉장히 극히 이렇게 드물고 그림으로 누가 뭐 청년 작가들 그림을 사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또 미술 교육과 나왔고 네. 그래서 순천에서 이제 그 교직 생활을 하면서 네. 그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광주 5월 민주화 운동이 나고 있었고. 굉장히 민중미술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일으키고 네. 광주가 그 또 중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서울의 많은 작가들이 네. 뭐 임술련이라든가 예. 현실과 발언 네. 이런 작가들이 두렁, 많이 뭐 이제 이런, 네. 두렁이라든가 네.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네. 그렇게 그 민중미술을 한 그런 그 작품의 소재에 들어있는 인물들이 예. 노동자나 농민들 그랬죠. 억압받는 네. 이런 그 소시민들이 많았는데 예. 실제로 예술에서는 예. 그런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작품의 소재일 뿐이지 전시는 치열하게 어떤 도시의 현장에서 미술관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기 전시되고 때문에 있었죠.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그 의문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그 농민들이라든가 네. 그런 분들하고 예술을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분들이 뭐 서울까지 와서 전시를 보기는 어려우니까 예. 예술가들이 작품을 가지고 그분들을 찾아가자는 그런 운동을 했었죠. 와. 그게 이제 장터전 그 그런 시대에 제가 생각으로 예. 장터전이 시작됐군요. 네, 예.
장터전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저도 그 시대에, 젊었을 때. 예. 아 진짜 저 청년 작가 시절에 장터전이란 게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었어요. 그 시대에. 80년 네. 이제 중후반에 중후반, 네. 있었던 일이죠. 예. 그래서 뭐 순천에서 거리에서도 전시하고 그러니까 찾아가는 갤러리인데요. 예, 찾아가는 미술. 예, 찾아가는 미술관 요즘 많이 예, 하는. 예. 그때 이제 광주에 와서 목화나 운동도 같이 하게 되고 네.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사진이 좀 있거든요. 여기 예. 이태호 교수님께서 임술령 강주 목화나 연구에 관한 이야기를 또 장터전 네. 이런 것을 조금 쓰셨네요. 네. 그래서 여기 사진은 순천에 보면 아랫장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 할머니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든가 네. 이 아래 그 사물놀이 팀들은 예. 구례장터에 가가지고 예. 그 장에서 전시하면서 장에 온 그런 시민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번 예, 콩물도 꽹과리도 치고 예. 저희들이 막걸리도 사가지고 준비하고 거기서 이제 그 정말 그 시골 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그 대토론이 벌어져요. 보통 도시에서는 그림만 이렇게 보고 나가시는데 그렇죠. 그림을 놔두고 예. 뭐 이게 어쩌니 뭐 어떤 경우는 싸움도 벌어지고 이렇게 서로 그 토론하다가 주인공이 네, 들어가 네. 있는데 내가 네. 그 주인공이 돼서 또 보니까요. 그림 속에서 나와서 여기가 순천 이제 목화나도 같이 아, 전시하고 그 구례 가는 길이라는 그때 제가 네. 3m짜리 작품을 했는데 네. 그때 아래가 그 작품도 전시하는데 네. 유화를 가지고 햇볕에 많이 그 전시를 해가지고 그럼 많이 좀 손상되잖아요. 갈라지기로 네.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림에 대한 열정만 있었지 이런 보존에 대한 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참 재미있는 와. 전시고 지금도 이런 전시를 꿈꾸고 있는데 와. 자꾸 현장이 어려워지네요. 살아 있는데요. 네. 네. 그때 이제 했던 작품들이 민중미술을 하면서도 굉장히 서정성을 잃지 않으려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아리랑형 작품은 우리 민족의 고난과 네. 그 아픔을 이런 산으로 표현하고 그 붉은 길을 통해서 어딘가 있는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그림이라든가 들바람 민들레꽃 이런 것은 그런 그 아픈 민중들의 그 애환과 그런 그 연민 같은 것을 이 그림 속에 좀 표현했죠. 선생님 작품 전반적으로 연민이 담겨 있는데요. 네. 보니까. 그것은 네. 그 모든 예술가들이 아마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 작품 속에 그 바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네요. 이건 목화나를 이렇게 한 건데요. 네. 이쪽에 네 작품은 한 작품입니다. 한 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예. 점점 위로 올라가서 네. 마지막에는 그 만월이 된 달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그 민족의 고난을 이겨내고 언젠가는 네. 그 희망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그 단순히 슬픔만을 표현한 게 아니고 네. 고통을 통한 어떤 그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 그런 환희 같은 그런 세계를 지금 표현한 거죠. 네. 이건 굉장히 큰 그 두루마기 종이 예, 연결된 예. 두루마기 종이에 예. 수채화 또 색연필 네. 이런 걸 표현한 그 섬진강 아리랑 제가 순천에서 교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섬진강이 근교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좀 붉은색의 한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하는 그런 시대예요. 네. 이건 그 광주 5월전에 제가 아. 출품했던 것 같은데요. 광주 아리랑이요? 예, 광주 아리랑 무등산과 네. 5월의 어떤 희생됐던 영령들 네. 거기에 슬픔 그런 한 같은 것을 표현했던 작품인데 제 작품 중에서는 상당히 직접적이고 예. 그런 표현을 했던 작품인데요. 예.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그 순천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가 네. 광주로 발령이 났어요. 91년도에 네. 광주로 오게 되면서 그동안에는 그 유화 작품을 제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예. 그 우리 민족은 종이하고 이렇게 네. 물로 그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그런 작업을 하다가 네.
광주로 와서는 다시 그 대학교 때 했던 유아로 복귀를 하게 되고 그때 그 우리 가족들이 여수에서 살고 네. 저만 혼자 광주로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발령받아서. 발령받아가지고 그래서 혼자 작업실에서 생활하면서 네. 이렇게 밤에는 그림 그리고 예. 낮에는 이제 교직 생활을 한때 그때 제 화실이 굉장히 이렇게 좀 고립이 되는 화실이었어요. 제가 고립이라는 단어를 많이 나오는데 문을 4개를 통과를 해야만이 갈 수 있는 그때 썼던 시입니다. 네. 내 화실로 들어가려면 문을 4개를 통과해야 한다. 어두운 계단의 문, 복도의 철문, 나 혼자만의 방문, 그리고 화실문. 그림을 그릴 때는 이 모든 문을 닫는다. 어떤 때는 여기서 죽어도 사람들은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이 자취일기라는 네. 제가 화정동에 첫 작업실이 몇 있을 때 년도쯤 되나요? 이게 1991년도입니다. 막 그 광주에 막 가가지고. 광주 오셔서. 예. 네. 그러면서 작품이 제가 네. 그 작가들은 외면의 눈과 내면의 눈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80년대는 거의 저의 문제보다는 우리 현실, 예. 우리 민족이라든가 이런 외부의 세계를 많이 그리다가 혼자만의 이렇게 광주에 와서 네. 다시 좀 내면의 세계를 네.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작품들이 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연민과 서정이라든가 또 가족을 여수에 두고 나 혼자만에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그런 생각들 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색깔도 예. 굉장히 그 화려한 색채가 아닌 예. 단색조 그림들을 네. 많이 그리게 되죠. 그래서 그때 시대 때 작품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993년도 네. 그 여수로 가는 막차라는 유명한 작품인데, 작품인데요. 그 시인들이 네. 굉장히 좋아하는- 좋아했던 네,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작품이죠. 이 작품은 제가 그 시도 썼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가 어렸을 때 네. 어머니를 품에 안겨서 기차를 타고 네. 밤에 어딘가를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논두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논두렁 네, 그 네, 길이. 길이. 밤에 보니까 그게 뱀처럼 막 나한테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어머니 품속에 파고들면서 이렇게 창밖을 봤더니 기차 창밖을 보니까 별이 그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아.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는데 네. 제가 광주에 혼자 있다가 주말만 되면 그 가족들을 만나러 여수로 기차를 차를 타고 기차라든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예. 그때 이렇게 보면 창밖에 별들이 떠 있고 이런 거 보면서 그 과거에 어렸을 때 생각과 내가 이제 아버지가 돼서 자녀를 만나고는 그 생각이 한꺼번에 이렇게 섞어져 가지고 네. 이 작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문학적이면서도 많은 이 작품이 많은 문학하는 분들에게 영감을 예, 주는 그래서 작품이라고 제가 알고 어떤 있거든요. 시인은 네. 이걸 가지고 시를 써서 직접 발표도 하고 그랬죠. 그랬던 그림입니다. 네. 그때 이 시대의 작품들이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짙은 밤에 가로등이 있는 어떤 그 어둡지만은 영혼을 좀 달래주는 그런 세계를 그렸던 것 같아요. 이건 지금은 방림동이 그때는 이렇게 완전히 네. 허벌판이었거든요. 그때 양림동 철도를 지나서 네. 갔던 그런 과수로 그린 불투명 수채화죠. 이렇게 콘테하고 네. 같이 섞어서 그렸던 작품입니다. 방림동 언덕이네요. 네. 네. 여기는 어디 시베리아 같은 느낌은 드는데 실제로 우리 영산강을 겨울에 영산강이군요. 제가 신창동에 전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다리를 건너면서 겨울에 눈이 쌓인 그런 풍경들을 그렸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서정적이고 그때 그 서정성을 좀 많이 속에 들어있는 그런 작품이죠.
그의 겨울 그 시대에 제가 정미소를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90년대 예, 많이 90년대. 그리셨죠. 예. 정미소. 어떤 영혼의 양식도 되면서 우리들의 그 몸의 양식도 되는 이 작품도 굉장히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네. 장면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랬죠. 예, 문학적인 점. 아, 예. 선운사 선운사 동맥인데 지금은 이 선운사 동맥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 막아져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시대에는 90년대는 동백숲길을 예, 걸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그때 많은 작가들이 동맥을 그리러 갔었는데 네. 저는 피어 있는 동맥보다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동맥을 이렇게 그렸었죠. 네. 이 꽃 지면 그대 제일이 오는구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어떤 어머님이 막 이렇게 곳을 보면서 그런 아픔을 한을 이렇게 그 승화를 시키는 네. 그런 작업을 우리 했었죠. 현대사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징적으로. 이거 굉장히 큰 작품인데요. 네. 5m가 넘는 제가 그 신창동에 네, 작업실이 작업실. 있을 때 그때 첨단 지역이 들었었어요. 예. 지금 첨단 지역이 그때는 논이고 들이었거든요. 아쉽고. 근데 어느 날 겨울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산을 전부 다 불을 태우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여기에 굉장한 그 도시가 형성됐죠. 들어섰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다 태워가지고 나무도 태우고 하면서 거기에 큰 도시 형성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런 밑작업을 그 대지를 하고 있는데 와 그게 굉장히 좀 처연하게 느껴졌어요. 아, 그래서 겨울에 그 신창동에 나와서 지금 첨단 지역을 눈이 마지막 이렇게 덮고 있는 그 밭과 예, 논 예. 풍경을 예. 담아 놓으셨군요. 굉장히 네, 개발 5m 정도 되니까 이 작품도 굉장히 큰 대작이었죠. 그래서 이제 교직 생활을 하다가 네. 1997년에 전업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직과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 생활을 같이 겸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됐죠. 굉장히 인기가 있는 선생님이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한 번은 네. 결정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97년도에 그만두고 그래도 이제 그 월급이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아내가 네. 그 서점을 했어요. 예. 그 저 그 서점 가봤습니다. 예. 이렇게 시를 사랑하는 젊은이가 있는 한 네. 이 세상은 아름답다라는 그 서점을 했는데 그때 서점이 좀 그 막차를 탄 맞아요. 그런 시대여서 1년 만에 이제 그만두고 그때 이제 이렇게 전업하려고 나왔는데 더 작업을 못하고 방황을 했었거든요. 그때 힘들어서 네. 그 7월에 97년 7월에 섬진강을 도보로 완주를 했어요. 혼자서요? 혼자서 아, 전라북도 진안의 대미섬이라는 조그만한 그 우물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광양의 망덕까지 10일 동안 혼자 이렇게 걸으면서 그때 이제 밑그림을 그려서 네. 그 내 영혼의 빈터라는 그런 그 전시를 전시를 했었죠. 하시게 네, 됐군요. 예. 네. 그때 이제 작업들이 그때 이제 그 그림들이 그때 괴색이라는 굉장히 색이 없는 색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 그 세상의 모든 색을 막 섞어버리면 무채색이 무채색이 나오거든요. 되죠. 네. 근데 그 무채색이 많은 것을 담겨져 있는 이게 스님들의 옷색 같은 그런 색상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잿빛으로 네, 표현한, 잿빛. 네. 네. 그 이색이라는 그 평론가가 돌아가셨죠. 네, 제 그림을 좀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봤던 그런 그게 읽어보고 싶은데 우리 제가요? 종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보시죠. 네. 그의 그림을 보면 도리 없이 가슴 한 구석 서글퍼지기도 하고
막막해지기도 하는가 하면 상처받고 돌아온 이를 받아주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다시 말해 자연으로부터 끄집어내 드러내려고 하는 삶의 숭고하고 본질적인 속성과 상실된 정서의 흐느낌을 동시에 듣게 한다. 이제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제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세계가 작업을 통해서 아마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가. 아마 그 모든 예술가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그렸던 이것도 굉장히 큰 4m의 대작인데요. 무등산이. 예, 무등산 아래는 그 카인의 땅과 아벨의 눈물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어떤 자기 동생을 죽인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그것이 지금까지 점철되는 그런 세계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래 캔버스 뒤편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캔버스에 앞면과 뒷면의 그림을 같이 그린 그 작품이죠. 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뭐 이렇게 동양적이면서도 다양한 작품들, 인간의 내면적인 세계를 동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세계도 그 작품이 굉장히 여러 가지 서정성을 띠는 제가 많이 그렸던 작품 소재들이 바람이라든가 나무, 마을 가장 평범한 것을 저는 이렇게 소재로 쓰거든요. 가장 평범한 어떤 세계에 새로운 생명을 부어넣는 그런 작품들을 그동안에 많이 했었죠. 바람을 따라 길을 걷다는 이런 바람에 흔들리는 이런 큰 나무가 저는 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꿋꿋하게 걸어가는 한 인간의 모습은 저일 수도 있고 우리 주홍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항상 혼자 걸어갑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왜 혼자만 걷냐, 좀 여러 사람이 같이 걷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그런 핀잔도 많이 듣고 그랬죠. 섬진강도 혼자 걸으셨다면서요? 그때 상황 97년도에 그만두고 바로 또 IMF가 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시대가 절망적이었지만 또 작가들은 그런 속에서 자기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빗자루 이렇게 밀걸레로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먹으로 해서 이 작품도 굉장히 크네요. 3m 작품이네요. 그때 섬진강 그때 걸으면서 진매마을이라는 그 마을에 그 나무에서 그때는 저는 여름에 걸었는데 그거를 가을로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바꿔서 좀 굉장히 시적으로 이렇게 형상화시킨 그런 그림입니다. 만수예요. 강거 만수. 깊은 상처와 나무. 저는 나무를 통해서 그 시대에 어떤 생의 기쁨, 슬픔, 상처, 또 위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나무를 통해서 그렸던 것 같아요. 이 작품도 거의 먹의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어둡지만은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저는 스스로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그렸는데 그 상처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예술이 우리들한테 주는 힘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위대한 예술품들은 거기에는 굉장한 큰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상처를 통해서 영혼들을 위로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들이 보면 상처가 큰 예술가일수록 그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참 예술가들은 아이러니한 그런 운명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저야 뭐 그렇게 큰 운명 속에 휘둘러 있는 그런 작가는 아닌데
내면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항상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먼 길, 그 섬진강에 가는 구불한 글, 그리고 저 하얀 길은 안개가 끼어 있는 섬진강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만나는 어떤 그 영혼의 강, 그런 것을 표현한 굉장히 동양적인 지금 그래서 제 작품을 보면 그 굉장히 다양한 것을 예. 좀 느껴질 거예요. 예. 한 소재가 아니고. 이거는 뭐 작품이 원근법도 동양적 원근법인데요. 네. 그래서 이 서양화로 네. 그린 유화 물감으로 그린 어떤 동양화적인 네. 느낌이 좀 들어있죠. 그렇습니다. 상처받은 배우들은 강해진다. 이거 그 제가 시인들 몇 사람하고 네. 밤에 섬진강을 이렇게 거닐었는데 네. 그 별들이 강에 막 후두둑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별들이 전부 다 그 상처받는 영혼들이 그 위로받기 위해서 강에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그때 와서 작품을 해봤거든요. 술 한잔 하시고 걸었어요? 그 솔직히 시인들하고 그러면 술이 빠지면 안 되죠.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술을 제가 조심하는데요. 네. 제가 한동안 술로 방황을 많이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숲바람이라나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 한국화에서는 풍죽이라고 해서 맞아요.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대나무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그렸던 것 같아요. 풍경 속에 내면이 다 있는. 네. 이렇게 이제 전업 작가 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렇게 그 그 어떤 그 얽매이지 않는 그 자유스러운 생활이 실제로는 인간한테 그 방황하는 세계를 주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안정된 생활이 아니고 끝없이 방황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방황 안 하신가요? 지금은 방황은 하는데 얌전하게 방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여행도 많이 갔고요. 특히 그 이제 오지 여행을 많이 네. 갔어요. 히말라야라든가 티베트, 그렇게 또 모스크 그 울란바토르에서 네. 횡단 열차를 탄다거나 그런 여행을 통해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 네. 그 어떤 그 방랑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영혼의 어떤 자유 그런 걸 이제 그 2010년부터는 20년까지는 그런 작업을 제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가 그 기간에 양림동에서 제 미술관도 또 같이 맞아요. 개관을 하게 개관하셨죠. 됐죠. 예. 네. 임동학 저는 그 시인들이 제 글을 평을 많이 썼어요. 그림 예, 하면요. 예, 네. 뭐 박재구 시인이라든가 그렇죠. 임동학 시인, 조병준 조병준 시인, 시인. 네. 이런 분들이 그 저의 평을 좀 많이 쓴 거에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2020년 이렇게 그 후반부에 가면서 네. 그 굉장히 터치가 자유스러워지고 거칠어지면서 그 맛대일이라고 그러죠. 이 질감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그 전에는 붓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네. 나이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좀 그 너무 그림이 서정성이 강하다 보면 네. 부족한 게 그 현대성이라고 그러죠. 네. 현대적인 그 느낌.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탈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칠고 나이프로 사용해서 아주 질감이 두터운 그런 세계를 이제 추구를 했었죠. 네. 네. 이것도 빗자루로 그리셨나요? 아, 이건 이제 화실에서 썼던 네. 거친 빗자루로 빗자루. 가지고 단 한 번에 예. 한 번에 일필위주로. 일필리지로 그린 작품입니다. 굉장히 큰 작품인데 네. 이런 작품은 잘못해버리면 완전히 그렇죠. 이제 작품을 버리게 되는 거고 완성되면 굉장히 기운생동한 작품인데 네. 이 작품은 그때 상당히 그 기운이 세게 나온 것 같아요. 아, 근데 취하셔서 하신 건 아니에요? 취해서 하면
그 그림이 네. 안 되죠. 근데 다음에 이런 작품을 시도를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순간에 나온 저기 작품. 사람 한 명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대가 꽃인 줄 모르고라는 이 글이 그 산으로도 보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래된 곰의 네. 매화꽃을 그린 건데요. 홍미처럼 보입니다. 네, 네. 그 검은 꽃이죠. 네. 검은색이 가장 화려한 꽃이기도 하죠. 예. 네. 그때도 제가 그 혼자 있고 싶어서 그 장성에 가서 혼자 한 1년간 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가끔씩 그 읍내에 나와서 장성의 그 낡은 집들, 그걸 아주 두터운 필지로 이렇게 그렸던 그런 네. 집입니다. 예. 아, 초리를 여기서부터 아마 그 음악하는 그런 그 작품들이 작품들이 나오고. 선생님 좀 목소리 크게 해주시고 네.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작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목포에 있는 네. 그 옹금동이라는 마을에 가서 그린 작품입니다. 예. 창백한 사랑의 시간입니다. 네. 시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작품들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트빌리시 가기 전에 네. 직전에 했던 대작인데 아, 그 어떤 그 생을 지나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아.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네. 혼자 떠난 길이 그 제가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트빌리시에 가서 네. 네, 조지아의 트빌리시에 가서 10개월간 생활하면서 이제 어떤 일기처럼 어떤 작품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예. 그때 제가 혼자서 앉아서 이렇게 매일처럼 앉아 있었던 검은 소파를 그린 거고, 네. 내자움이 그냥 같은 사람인 듯한데 이렇게 트빌리시에서 이렇게 만났던. 어떤 늙은 예. 노인이 이렇게 아코디언 키는 것을 예. 이렇게 점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형식으로 그려본 거예요. 색소폰 부는 것을 이 마지막 작품은 이제 광주에 와서 조금 형태를 변해서 자유스럽게 그려본 작품입니다. 아, 저 작품 정말 좋아요. 네. 이 저기 작품. 트빌리에서 있었던 그 여인을 네. 여기 와서 좀 새롭게 네. 변화시켜서 그려본 작품. 그 점이 그러니까 같은 모델이었네요. 네. 시작은. 약간 추상적인 네. 그 이상의 시를 그때 읽으면서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그려본 거고요. 네. 파격적입니다. 바이올린 켜는 그런 사람. 두 점이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트빌리시에는 이렇게 거리 풍경들. 네. 이 작품 정말. 네. 이것은 이제 콘테하고 네. 아크릴을 같이 섞어서 네. 그린 작품입니다. 흰 그림자가 되게 인상적이고요. 벽에 숨어 있는 네. 지금 현대인들의 어떤 네. 상을 벽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린 거죠. 네. 이 그런 어떤 그 시인이 저한테 들려줬던 네. 그런 말을 제가 이렇게 영상의 마지막으로 제가 썼네요. 평생 별과 꽃을 사랑했으니 그대의 혼 또한 그들 곁에 머물 것이네. 어떤 분인가요? 어떤 시인이 네, 주셨을까요? 곽재구 시인이 그랬죠? 보내준 글입니다. 한효은 선생님 세계를 좀 만나봤는데요. 작가님께 궁금하다고 네. 이렇게 관객분들께서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몇 개만 질문을 대신 해드릴게요. 질문을 던져드릴게요. 작가님께서 어떤 것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이 있어요. 작가들은 끊임없이 가장 가까운 것에 대한 네. 그런 것을 영향을 받거든요. 저는 멀고 어떤 이상적인 세계보다는 네.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가장 가까운, 가장 낮은 것, 거기에 대한
그 낮은 것을 가장 깊게 보는,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위로를 주는, 그래서 바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마을, 인간, 그런 가장 그 가까운 데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비슷한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가장 최근에 읽은 책 3권 혹시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왜냐하면 문학적인 분이시라. 요즘 제가 전시 중에 있기 때문에 예. 그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피곤해요. 네. 그래서 책을 가깝게 못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 그 봉준호 감독에 예. 대해서 이렇게 전기처럼 그 써가지고 보낸 책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한 그 영화 감독이 준 메시지, 네. 우리 시대에 던져주는 그런 것을 그 제가 그 화가로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전찬일 그 영화 평론가가 쓴 글인데요. 아. 요즘은 그 글을 좀씩 읽어보고 있네요. 3권까지는 안 되고. 최근에는 한 권만 읽고 있다고 네. 하십니다. 작업과 생활의 균형 어떻게 유지하시죠? 저도 작가로서 정말 가장 어려운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아마 모든 예술가들의 공통적인 예. 그런 고민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전업을 이렇게 선언하고 거의 지금 20년이 넘게 네. 작업만 하고 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림을 좀 이렇게 가지고 가고 그래서 그럭저럭 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잘 팔리셨다는 거군요. 어, 생활이 될 만큼은 팔리는 작가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활할 정도 예. 이렇게 하고 아마 그 많은 예술가들이 좀 많은 분들이 예술가에 대한 그런 삶의 그 굴레에 같이 들어와서 좋은 예술가들이 그 하는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네. 선생님께 가장 기억에 남는 콜렉터. 저도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그 특별한 경우인데, 네. 몇 년 전에 어떤 한 외국인이 부인은 이제 한국 분이신데, 예. 제 작업실에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작업실을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어떤 가장 구석에 있는 굉장히 어두운 그림이었는데, 네. 그 그림이 그 마음에 든다고 하고 갔는데, 네. 그분이 몇 년 후에 암에 걸렸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 그 부인이 저한테 급하게 전화가 와서 네. 수술 들어가기 전에 그 그림을 꼭 보고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급하게 그 그림을 고속버스로 해서 그 병원으로 이렇게 보냈거든요. 예, 그랬군요. 나중에, 예, 그래서 그 수술을 잘 마치고 나서 그 그림을 이렇게 옆에 두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근데, 듣기만 해도 감동인데. 그림, 예술이 주는 그 작가들은 그 정도까지는 못 느끼는데, 네. 일반 이렇게 사람들은 예술이 주는 어떤 영향이라든가, 네. 예술가는 신이 인간한테 내려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예술가를 통해서 한 사람이 위로를 받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예술을 신이 내려준 그 위대한 선물을 네. 버리지 말고 생활 속에서 그것을 많이 이렇게 이용하고 보고 즐기고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광주 비엔날레는요. 네. 현대미술의 장이잖아요. 네, 네, 선생님은 순수 페인팅, 네. 회화. 네. 회화의 근본적인 본질, 이게 페인팅, 음. 이걸 버리지 않고 계셔요. 네.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데 다양한 매체들을 실험해보고 싶고 이런 유혹이 있잖아요. 네. 이런 유혹, 그 유혹하고 이 페인팅의 기법이 갖고 있는 장점하고 이것 중에서 흔들릴 데가 없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천천히 변화되는 작가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봐도. 근데
지금 제가 60 지금 중반인데 저는 지금도 이제 시작한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한 10년 동안 제가 굉장히 실험적인 그 작업을 네. 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거 이제 회화일 수도 있고, 네. 회화를 뛰어넘는 다른 그 세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술이라는 것은 네. 어떤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것, 네. 그것은 어떤 시대가 오든지 그건 유지를 해야 되고, 특히 이런 대변혁기에 왔을 때는 네. 그게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형식이라든가 그런 걸 뛰어넘는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문제, 네. 인류의 문제, 네. 인간 존재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을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파헤치고 네.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회화이든 네. 영상이든 음. 뭐 설치든 관계없이, 그래서 처음에는 길이 없었는데 네. 사람들이 걷다 보면 길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예술가라든가 철학자들, 우리 인류가 이런 대변혁기에 네. 공통적인 인류에 대한 연민, 사랑, 네. 배려, 이런 정신을 회복했을 때 네. 어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길을 제시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선두에 네. 저는 예술가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지력이 있는 예술가들이 네. 그 길을 열어야겠네요. 네. 특히 이제 선생님처럼 서정성이 있는 분들은 네. 다른 사람들을 품고 갈 수 있잖아요. 네. 상처들을 아우르면서 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깊은 서정성, 다른 사람들에게 스며들 수 있는 작업의 방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위로를 준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선생님과 작품 전시회도 보고 또 대화하고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위로를 받았고요. 또 관객분들도 실은 작품 안에서 제가 잠깐 보니까 멈춤이 일어나더라고요. 걷다가 멈추고 하시는데 어떤 한 분이 어떤 힘든 분이 오셨나 봐요. 네. 잠깐 멈춰서 이렇게 마스크를 위로 눈물을 닦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작품이 어떤 사람의 상처를 공감하고 위로하고 있구나. 말이 아닌 회화의 언어가 이렇게 크구나.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전시 공간에서 느꼈습니다. 선생님과 대화하는 내내 행복했고요. 선생님 건강하시고 네. 우리가 이 고립의 시기를 각자 내면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오히려 창조적인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 마지막으로 나의 예술은 이런 겁니다. 그 예술이라는 것은 네. 가장 예술가들이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가장 평범한 맞습니다. 건데 왜 그림을 그리냐? 네. 예술이란 무엇이냐? 이건데 저는 나도 모르는 내 영혼의 깊은 어떤 세계를 끊임없이 대화하고 끄집어내서 그걸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상처란 거 있을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를 했을 때 내 작품을 통해서 그런 작품이 실제로는 관객들한테 상처를 치유해 주거든요. 그래서 예술은 자기 영혼의 그 어떤 세계를 끝없이 치유하고 네.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그런 세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면의 자화상이네요. 우리 이렇게 수홍 선생님께서 모든 간결하게 선생님의 표현을 해주시네. 네. 그러니까 이 풍경이 모두 음, 자기 자신이었네요. 네. 상처받은 나일 수도 있고 환희에 빠진 나일 수도 네. 있고 사랑에 빠진 나일 수도 네. 있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비도 오고 술 한잔 생각나는데요. 도스토옙스키가 네. 그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라는 그 맞습니다. 백시에 나오는 네. 그 백작이 한 말이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이런 아픈 시대에 네. 아름다움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다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예. 신뢰와 믿음을 위하여.